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네, 지난달 효성 첨단 소재를 포함한 이 효성그룹의 주력 계열사들이 그룹으로부터 독립한 지 한 달 됐는데 벌써부터 잡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 주가 부진의 실적 우려, 소송 등 여러 암초에 부닥치면서 이 효성그룹 3남인 조현상 부회장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그 관련 내용 기업금융부 김경림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 H효성을 정점으로 하는 새 지주사 체제가 이제 한 달 전에 출범했는데 좀 시작부터 삐걱대는 것 같습니다. 이 주가가 엄청 떨어졌네요. 네, 효성그룹에서 H효성이 떨어진 게 7월 1일 인적 분할을 하고 이제 7월 29일에 분할 상장을 했는데요. 네. 분할 상장 첫날 29일에는 시초가가 11만 8천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일 종가 기준,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47,45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분할 상장 시초가와 비교하면 무려 60%가 떨어진 셈입니다. 네, 근데 이게 지난주에 그 증시가 폭락했었던 블랙 먼데이가 있었는데 이렇게 좀 최근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아서 그랬던 거 아닐까요? 뭐 꼭 시장 탓맛도 할 수 없는 게 그 HS 효성이 분할 상장한 당일에도 7월 29일에도 그 HS 효성은 하한가를 기록합니다. 무려 30%가 빠져서 82,600원의 장을 마감하는데요. 네. 그 존속법인인 주효성과 비교하면 상당히 온도차가 있습니다. 오히려 효성, 그러니까 존속법인의 경우에는 분할 상장 첫날 11%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네. 그 말해주신 시장 동향을 보더라도 비슷한데요. 이달 초에 뭐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었고 블랙 먼데이도 있었고 이때 겪으면서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속수무책으로 내렸는데 네. HS 효성은 금요일에 그러니까 2일에는 10.82% 그리고 이어 월요일인 5일에는 15.11% 급락했습니다. 네. 반면 같은 블랙 먼데이에도 그 존속법인 주효성은 7.4% 하락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악재를 찾아보자면 이제 효성 지주사하고 그 HS 효성이 좀 분할됐다라는 거 이거밖에 남지 않는데 그런 악재가 있으면 이제 둘 다 뭐 내리거나 해야 되는데 한쪽에만 악재로 작용한 건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같은 인적 분할이라는 이벤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쪽의 분위기가 다른 것은 뭐 아시다시피 국내 증시에 들어오는 외국인 자금 대부분이 패시브 자금입니다. 네. 즉 종목의 성장성이나 가치를 평가해서 투자하는 액티브 투자보다는 그 한국 증시의 밸류에이션을 보고 사들이는 그 바스켓 매매가 많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대부분 코스피 200 지수인데요. 코스피 시총 상위 200개를 선별하는 거죠. HS 효성의 경우 이번에 효성그룹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인적 분할을 하면서 이 코스피 200 지수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즉 중소형주로 전락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금일 기준으로 시가총액도 1,700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HS 효성을 매도한 투자자들을 이렇게 쭉 짚어보면 대부분이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네. 분할 상장 이후 외국인은 총 9거래일 중 하루를 제외하고 계속 순매도를 보였고요. 기관 네. 투자자 역시 2거래일을 제외하고는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효성은 타격이 없었냐? 그러니까 다 같이 판 거냐 아니면 HS 효성만 더욱 판 거냐를 봐야 되는데 네. 효성 존속법인 역시 확실히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도 우위를 보였으나 그래도 재상장 당일인 지난 29일에는 효성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 우위를 보였고 그다음에 7일 이후도 꾸준히 순매수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HS의 효성보다는 확실히 수급이 받쳐준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효성 원래 있었던 그 지주 존속 회사는 일시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다 맞습니다. 이런 설명인데 이렇게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이라도 좀 잘 나와야 되는데 이 실적도 기대는 못 미친다고요. 네, 일단 HS 효성이 갖고 있는 그 자회사 중에 상장 법인은 그 효성 첨단 소재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 효성 홀딩스 USA, 효성 토요타 등이 있는데 네. 뭐 가치를 평가하자면 아무래도 그 상장사인 효성 첨단 소재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HS 효성의 주축인 효성 첨단세의 실적은 어떻나 보자면은 네. 일단 지난 분기, 2분기 실적은 시장 눈높이에 그리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는 2분기 658억 원 영업이익을 냈는데 이는 저번 분기인 1분기보다는 35% 이상 개선됐지만 증권가 여의도 컨센서스인 707억 원보다는 다소 적습니다. 네.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이유는 그 주요 제품인 타이어 코드 실적이 그리 좋지 않았고 또 탄소 섬유와 아라미드의 손익이 미미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중국산 저가 물량의 영향으로 탄소 섬유의 타격을 무시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네, 나머지 비상장사들도 뭐
뭐 감사 보고서가 나오거나 사업 보고서가 나오면 실적이 어떤지 확인을 해볼 수 있겠죠. 네, 그 뭐 비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2023년 기준으로밖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네. 현재 어떻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분석에서는 좀 빼봤습니다. 네, 그때 또 실적이 나오면 확인해 보도록 하고 아무래도 이제 오래됐던 사업들을 분리해서 이제 새로운 그룹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좀 작업 초반이니까 걸림돌이 있는 것 같은데 이 회사에서도 실적 반전을 위해서 공을 들이고 있는 나름의 무기가 있겠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 효성 첨단 소재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주요 제품이 탄소 섬유입니다. 네. 탄소 섬유라고 하니까 카본 파이버 딱 들었을 때는 얼핏 알겠지만 약간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탄소 섬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말 그대로 탄소로 이루어진 섬유인데 철보다 무게는 4분의 1 수준으로 낮으면서 강도는 10배 이상 높아서 자동차를 비롯해 로봇, 항공기, 풍력 발전기 등 이제 앞으로 미래 산업에서 상당히 많이 쓰이는 신소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 리서치 회사인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전 세계 탄소 섬유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한국 돈으로 4조 5천억 원, 30억 3억 달러에서 올해는 5조 원, 약 35억 달러, 그리고 2032년까지는 70억 달러로 약 10조 원 규모까지 크게 성장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연평균 성장률만 해도 8.8%에 이르고요. 그런데 이제 왜 효성 첨단 소재가 그 탄소 섬유에 집착하느냐? 지금 시장 선두는 아시다시피 글로벌 소재 강국은 일본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탄소 시장에서 가장 선두 주자는 그 일본이 54%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미국이 14%, 독일 12%, 중국은 12%인데 한국은 고작 3%에 그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쫓아갈 길이 굉장히 먼 거죠. 그만큼 수익을 확보할 그 업사이드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여담으로 가장 선두 업체는 일본의 도레이라고 하는데 거의 독점적인 점유율이어서 40%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우리나라가 이제 3%밖에 안 되는군요. 이렇게 낮으면 낮은 만큼 이제 올라갈 그 여력이 더 크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아무리 주력 분야라고 해도 이제 외국하고 차이가 이렇게 너무 크면 뭐 이런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글로벌 시장에서 그 한국 기업의 존재감이랑 사실 실로 미미하기 그지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성 첨단 소재는 꾸준히 일본의 도레이를 뛰어넘겠다라는 엄청난 야심과 포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효성 첨단 소재 대표가 증권사 애널리스트와의 간담회에서 궁극적인 목표는 탄소 섬유에서 일본 도레이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뭐 이를 위해서 효성 첨단 소재는 1조 원 규모로 국내외 투자를 통해 탄소 섬유 생산 능력을 연산 9천 톤 수준에서 오는 2028년까지 2만 4천 톤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네. 뭐 그렇게 따지면 생산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공급량도 늘어나고 수익도 확보하겠다는 거죠. 이 정도만 생산해도 글로벌 3위까지는 이를 것이라는 게 그 회사 측의 추정입니다. 예. 그리고 뭐 이를 위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베트남 남부에 탄소 섬유 생산 법인을 설립하고요. 또 전북 전주에 있는 공장에 탄소 섬유 생산 라인도 올해 하반기까지 증설할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기업 회사가 성장하는 모습 잘 지켜보도록 하고, 그런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제 특허 소송이 걸려 있다고요? 네, 효성은 사실 오랜 기간 화학 분야에서 코롱과 그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코롱의 경우 올해 초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부지방법원에서 효성 첨단 소재를 대상으로 타이어 코드 특허 침해 소송을 벌인 바 있는데요. 이에 HS 효성, 그러니까 효성 첨단 소재는 질시 기각 신청을 했는데, 네네. 문제는 코롱이 최근에 6월 달에 그 소장을 수정하면서 증거를 보강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신청한 그 기각 신청이 무효가 되고 다시 신청해야 되고, 이제 HS 효성에서도 뭔가 더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주력 제품에서 특허 침해가 일어나니까 조금 곤란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주가, 뭐 실적 부진에다가 이제 소송전까지 뭐 신임 총수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워 보이는데, 그런데 아직 계열 분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과제가 남았다고요? 네, 사실 효성과 HAS 효성은 분리된 그룹이지만 그 지배주주 구성이 다소 기이합니다. 네. 그 맏형인 효성그룹의 조현준 회장이 HS 효성의 1대 주주고요. 네. HAS 효성의 대표인 조현상 부회장의 지분은 형보다 10% 정도 적습니다. 예. 그래서 깔끔한 계열 분리를 위해서 고 조성래 명예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의 지분 정리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 네네.
지배력을 차치하더라도 꼭 지분에 따른 그 지배력을 차치하더라도 현행 공정거래법상 친족간 계열 분리 시에는 그 상장사 지분 요건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게 현행법상은 친족 지분은 3% 미만으로 구성해야 된다는 건데요. 즉 조현준 회장 형님의 지분 30%를 해소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현재 가장 유력하게 점쳐지는 방법은 그 두 형제 간의 지분을 스왑하자, 즉 맞바꾸자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뭐 비용이나 법적 문제도 적고 뭐 상대적으로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죠. 네. 그럼 두 번째가 이제 HS 효성의 효성 첨단 소재에 대한 지분 추가 확보입니다. 이제 현재 HS 효성이 갖고 있는 효성 첨단 소재의 지분이 23.33%인데 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사는 상장된 자회사의 지분을 최소 30% 이상 보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HS 효성이 H 그 효성 첨단 소재에 대한 지분을 30% 넘게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거군요.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6.67% 정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데 네네. 지금 실행 가능한 시나리오는 조현상 HS 효성의 부회장의 네네. 지분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조현상 부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효성 첨단 소재를 현물 출자해서 HS 효성의 지분과 맞바꾸는 방법인데요. 뭐 이 부분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조현상 부회장이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HS 효성에 대한 지배력을 높여야 하는 상황에서 현물 출자로 그 지분을 맞바꾼다면은 이제 HS 효성에 대한 지배력은 높아지고 효성 첨단 소재에 대한 HS 효성의 지배력도 높아지기 때문에 약 일거양득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그 규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